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이재명 방탄이 아니죠. 왜냐하면 방탄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몇 번 불응하다가 이제 검찰이 국회에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체포 동의안을 내야 방탄이 되죠. 이거는 좀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면 방탄이라고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맞고요. 그리고 이 정도 무인기 사건 같은 이 사태 같은 일이 터졌는데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안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님? 글쎄요, 뭐 이재명 방탄이 뭐 그전까지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일 하는 거죠. 그렇죠? 내일 10시 반에 한답니다. 내일 출석하니까 지켜보죠. 뭐 저는 뭐 이런 것까지 와 이렇게 말싸움하는 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출석합니다. 네.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갑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분위기는 성남 FC건 자체가 이런 걸로 당 대표를 소환하냐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돈 10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으면 그 반응이 이렇지 않을 텐데. 돈 얘기는 없어요. 돈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 오히려 결백이 증명된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3자 뇌물죄가 성남FC가 제3자니까요. 시민구단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청탁한 일도 없고 광고에 개입한 일도 없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현주 의원님? 네, 뭐 당 대표가 이제 조사받으러 가니까 좀 힘을 좀 실어주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 그렇게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여하튼 그래도 출석을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최민희 의원님 사법 리스크하고 당하고는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는 별로 크진 않나 보네요. 안 나오고 이거는 전해철 의원도 이 성남FC 같은 걸로 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당과 분리 대응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당을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데 의원들이 예를 들면 당대표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까지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어쨌든 이 성남FC 사건은 저는 이 정치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검찰 또 수사 형사 범죄 요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사건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사건들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다 아니면 자기 친구 누굴 통해서 받는다 이런 거 말고 공적인 어떤 기부 그죠? 네. 공적인 기부를 하게 한 것 네. 또는 자기 지역에 기부하게 한 것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뇌물로 직권 남용은 몰라도 뇌물로 의율한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저는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요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죠. 이 단체장들이나 지자체 또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그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식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없게 된다. 그 좀 큰일 나요. 우리가 다 피의자다 이렇게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 이런 사안 같은 경우 결국 판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첫 판례가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거고 전체 이제 뭐 전체 지자체장 방역 단체장 정도 되면 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니라고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이라는 게 설치가 되겠죠. 아주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대법원의 역할인 거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하더라고요. 혹시 가셨어요, 이원조원님?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렇게 뭐 누가 뭐 한다 이렇게 계속 문자도 오고 초대도 하고 하는데요. 네.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좀 하도 보기가 너무 진짜 가관인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저는 뭐 제가 지금 현재 특정하게 누구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어떤 선거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유권자는 거기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지금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윤심 그런 경쟁하잖아요. 윤심 경쟁하는 것도 좀 한심하고 아젠다 내놓는 사람도 없고 당의 개혁, 정당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여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국가적 아젠다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다가 나오는 사람들마저 족족 뭐 룰 바꾸고 어떻게 왕따시키고 이래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될 것 같은 사람은 계속 못 나오게 하는 중이라 사실 갈수록 이제 뭐 흥행은 실패로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흥행이 실패하기를 또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러다가 체육관 선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돼요. 자, 그런데 될 것 같은 사람은 못 나오게 하고 자, 첫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데 지금은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심이나 민심을 조금 등에 업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승민 이게 이제 무슨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왕되듯이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이건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100%잖아요. 윤심 100%, 당심 100% 개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민 전 의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나마 개혁 보수의 기치, 국가적 아젠다를 나름대로 걸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예. 나경원 전 의원은 별로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데 그 보수 쪽에도 개혁 보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하여 당신 100% 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누가 윤심이냐만 놓고 싸우는 게 되는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사실 오랫동안 과거에는 당청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화두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인데 이 정도의 당청 관계라면 저는 그냥 제왕적 총재 시절로 가는 게 좋겠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총재도 겸하고 네. 그랬잖아요. 지금 형식만 불리지 내용상으로는 그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관 선거에 지금 제왕적 총재까지 나왔어요. 네,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제 이게 왜 이러느냐 사실은 배경이요. 대통령께서 당에 기반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당심이라고 해도 그것이 꼭 대통령 윤심 대로 꼭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심에서는 유승민 대표는 인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은 윤심을 그대로 가기도 좀 싫고 네. 이게 뭐냐 윤핵관 이게 도대체 그렇죠. 뭐냐 이게 그런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이 프레임과 여러 가지 이 탄핵 프레임 때문에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대안으로 그래도 나경원 대표가 당 오래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 정통 보수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왔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지지하자 뭐 이렇게 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간 것 같은데 지금 가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근데 윤심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여야 한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계속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없애는 과정이다. 네.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진짜 특이한 게 하향 평준화를 시킨다고 예전 같으면 언론이 난리 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언론이 너무 협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시 정권이 언론 탄압을 하면 언론은 순치되는 건가? 기자들이 이렇게 순치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구도인 게 되게 선거 때가 되면 민심과 일치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민심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네, 선거가 그래서 국민을 그렇죠. 받들겠다고. 그래서 그 총선을 앞둔 선거에선 되게 민심 소구력이 있는 후보를 어떻게든 없으면 발굴해서 당대표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1위, 2위를 다 제끼고 왜 이렇게 오직 기준을 윤심으로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본 적이 없다. 최근에 들어. 이거는 정치 개혁, 개혁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큰 우태입니다. 당의 기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당의 기반이 있고요. 당의 많은 관계자들하고 당원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당원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다음에 당에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이 당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당의 나중에 정권 재창출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자기가 사랑하는 당이 어떻게 될 거 이게 당에 대한 그 뿌리가 깊으면요 이렇게 안 하죠.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다 얘기할 거고 또 나중에 자기 이제 그 어쨌든 대통령께서 5년이니까 임기 끝나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되는가 이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에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당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당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관심사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정 정권을 운영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눈앞에 큰 꿈이 지금 대권 가도가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주말 내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가? 뭘 날립니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비판을 날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그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 비탄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대안이 못 내놓을 대안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는 건데. 네, 토론하면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빌미로 실망했다, 뭐 해촉 가능성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 대통령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까지도 나경원 전 대표를 근본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당에서 나경원 대표 이번에 나오면 왕따에 퇴출시킬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출마했다. 그리고 그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싸웠다. 그런데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체제의 박근혜.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 다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왕따를 시키는 전략인데 이때 나경원 대표가 그냥 굴복하면 나경원 대표 앞길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죠. 없죠.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도 똑같습니다. 나경원 대표 지금 키워주는 거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누구를 탄압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 그 전술이 전략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이제 나경원까지. 그런데 이제 과연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이제 나와버리면 이제 반윤의 기수처럼 되는 거죠. 사실은 반윤은 아니었는데 이때까지 보면. 그렇죠. 나도 윤석열과 친하다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반저에 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제는 뭐 노선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안 나와도 문제, 나와도 문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오게 되면 이제 노선 확실히 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할 텐데요. 당권을 잡으면 사실은 대선 주자에 가장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텐데. 뭐 대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색깔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이 위원장을 2개를 주면서 가지 마라, 대사하고 이렇게. 위원장하고 주면서 사실은 그런 걸 내포하고 줬다고 다 생각을 그렇죠. 하고 사실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받고 그다음에 또 대표도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뒤통수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나 대표도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때 안 받았어야죠. 그렇죠. 그때 받지 말았어야 되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한 일주일 전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라도 나는 이거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좀 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꼬인 것 같아. 행보가. 근데 이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청년 당원들이 모여서 나 대표 출마해라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퇴출됐어요. 당에서.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도 힘을 좀 잃고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빈 자리가 남잖아요. 그 빈자리는 친윤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내가 제2의 박근혜 길을 가겠다. 그 탄핵 말고요. 그 전에 그 MB 체제하에서 사실은 여당 속의 야당. 네. 그래서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겠다. 그래서 큰 꿈을 키운다면 저는 청년들하고 손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출마 의지를 밝히는 즉시 무지무지한 탄압이 더 들어갈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딜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서울법대 인맥이니까요. 이현주 의원님.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솔직히 그분이 이렇게 뭐 어떤 반기를 들고 당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이러고 딱 총대 메고 나오기에는 사실 그런 행보를 그동안 뚜렷하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친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협조적인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가 어떤 선명성을 드러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물러서면 테러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구나. 잘못하면 망가진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대통령 뭐 본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내지는 그 측근들의 공통점이에요. 누군가를 몰아붙일 때 테러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테러를 주지 않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솔직히 그렇게 테러를 주지 않고 끝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리면요. 그 순간에는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다 쌓여요. 포인트가 쌓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계속하면 국민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한다고요. 국민들도 기억하시고 이게 어떻게 위험하냐면 끝장을 본다. 퇴출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퇴출시킨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몰아붙이면. 근데 그 당대표를 사실은 공천 때 얘기가 잘 될 사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뜻을. 그리고 만약에 내 뜻에 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레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냥 아닐 수도 직진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3자적 시각에서는 저렇게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예를 들면 공천을 할 때도 여론조사 1, 2위를 흔들고 예를 들면 저기 4, 5, 6이 공천한 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사실
지금 뭐 정치 개혁이나 공천 개혁, 정당 개혁 이런 것들이 사실 화두가 되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저기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 그래야죠. 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렇게 막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할 정도라면 결국 나중에 가서 총선 때에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서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당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컨대 노조하고 뭐 할 때도 이렇게 좀 낡은 구태한 어떤 투쟁 방식에 경종 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테러를 열어주지 않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놓고 몰아서 그냥 죽인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자꾸 가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시원해 보여도 자꾸 하면 이게 무섭죠.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지금 공천과 관련하여 의원들 가슴에 두려움의 단어가 딱 있어요. 4글자인데 그게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라는 말이 대선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선 중진 의원들이 그 말을 한 당대표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계속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할 것이다. 나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 불안이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최 기원님께서 나경원 부위원장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왕따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판사 출신인데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번이 검사, 2번이 판사, 그다음 3번은 변호사. 또는 이제 변호사보다 더 우위가 이현주 의원님은 3번엔 들어가네요. 저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약간은 이렇게 경제 분야, 기업 분야로 이렇게 빠진 약간 비주류 변호사라서. 네, 그것도 변호사는 법률가는 맞죠. 자, 나경원 전 대표가 박근혜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박근혜의 길과 유승민의 길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제가 박근혜의 길이라고 얘기한 건 MB와의 관계에서 여당 속의 야당으로 세종시 만들고 막 이럴 때 정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면서 잘 싸워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유승민의 길은 저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이게 너무 이 합리적인 추론이 불가능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안 벗겨주고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 되기 그러니까 전에 되기 전에도 아니 그때도 될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힘 있는 쪽에 줄 서는 건가? 그러면 힘이 생길 것 같은 보수의 성향이 나경원 그런 대표나 것인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강자가 있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렇죠. 강자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약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과연 여기 사람들이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러한 세태는 문제다. 이러한 세태는 강자에 붙고 약자를 짓밟는 이런 세태는 사실은 이것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도 출마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나경원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머릿속을 모르겠습니다. 저 체육관 선거로 하면 성공하기 힘들죠. 그래. 체육관 선거는 왜냐하면 그 몇 명 가겠어 체육관에.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보통 이제 저희 쪽은 이럴 때 더 큰 소리 치고 더 출마하죠. 기질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은 탄압하면 더 커지죠. 세게 저항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일부 이제 정책적 노선이나 경제 노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떠났지만. 네. 가장 큰 차이가요. 이게 기질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정서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자면 반골 기질이 충만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너무 투쟁적이고 낡은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다. 운동권적인. 좋게 보면 어쨌든 뭐랄까
이 야성적인 또 잡초 같은 그런 게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하고 김진표 지금 의장이 붙는데 사실 심정적으로 김진표 의원이 되기를 바랬다고 쳐요. 그런데 두 분만 청와대로 초청해서 밥 먹고 이런 일을 하는 순간 아웃되는 거죠. 민주당 당원들이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이거 안 된다고. 이제 당원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당사 앞에서 이제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런데 너무 수능적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하다고 할까. 근데 어떨 때는 막 소리 쳐야 되는데 소리를 안 쳐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근데 뒤에서는 다 불만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지켜보자 이러고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데모하고 뭐 이렇게 차 몰고 막 오잖아요. 민주당 같으면 막 버스 대전에서 와가지고 막 데모하는. 저희가 느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그 아예 탄핵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은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 표출을 안 해요. 아무튼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이라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은 아니고 그게 저는 앞뒤가 너무 안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뭐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성장할 때 정치적으로.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니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때 뭐 KDI에서 잘 연구하다가 이회창 전 총재가 이렇게 픽업한 거죠. 사실은 이회창 총재가 픽업한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회창 왔죠. 총재가 픽업한 분들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될 때 뭐 이럴 때 원내대표 될 때는 또 반대했잖아요. 그때는 이주영 전 의원을 이렇게 근데 밀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돼도 그걸 무리하게 막진 않았어요. 이렇게는 안 했죠.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맞아요. 이것을 무리하게 안 막다 보니까 탄핵까지 갔다. 그럼 그때 이걸 무리하게라도 막고 자기 사람을 심었어야 된다라고 혹시 사람들이 당원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이미 유승민 대표는 아웃됐어요. 원내대표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요. 그거를 못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가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윤 대통령 풍자 전시회 국회에서 하다가 뭐 철거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회 사무처에서 비방이라 해서 모두 철거했다 하는데 짧게 알려주세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도 철거했고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나 이쪽은 그때 표창원 의원이 그거 뭐 소개했다 그래서 막 욕하고 그랬지만 대중적 평가는 달랐어요. 표현의 자유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해가는데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때 표창원 의원 할 때 제 표창원 의원하고 친함에도 불구하고 제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뭐 논란은 막 있었지만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자유는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시대가. 이현주,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는 확대돼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